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대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꼬락서니? 말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준의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 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준의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시누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시누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시누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이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케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시누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누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에 쓸모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떻게 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시누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떼이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재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백밀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가!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 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 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인연?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쳤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오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 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련 없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곁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남편과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은 뒷전이었고 남편의 식구들만 챙겨왔던 행동들이 결국 화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15년 동안 내가 이혼하지 않았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장모님 집에 방수 처리해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그걸 나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위면 그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부 다 부담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부탁한 건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사이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입만 털 줄 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사위는 원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법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거나 부탁하신 적 없으시잖아? 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움직이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지. 이번 일도 엄마랑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어? 다른 업체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부탁하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와달라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이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이 정도도 내가 배려 많이 해준 거라고. 요즘 불경기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한테 생활비도 겨우 주고 있다고. 남편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적 많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남편의 태도는 남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건설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경기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남편의 거짓은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집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만 받게 되었고 제가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엄마 집에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아예 시댁은 가지 않고 있었죠. 당신, 내가 장모님 집 수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잖아. 나도 너무 바빠서 당신 부모님 얼굴 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이해해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랑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시부모님께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 그만 시간 끌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 같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꼴랑 그거 하나 안 도와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업체 불러서 잘 해결 봤다며. 그럼 된 거잖아.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다니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말고 좋게 끝내자. 다음엔 내가 잘한다니까.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15년을 살아왔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혼 준비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전화까지 주셨지만 가봤자 표정만 안 좋을 거고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하루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며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핑계만 늘어놓은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수습하려고 저한테 매달리려 하길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가야만 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날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시모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 드렸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주말에 집에만 박혀 있을 거냐? 오늘 가족여행 갈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어차피 가봤자 어머님, 아버님 짐수발 들어드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두 분만 여행 즐기시는 거지. 저는 무료 봉사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줬나 봐요. 저희 둘이 이혼 문제로 한바탕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내 얼굴 보자마자 울상인 상태로 네가 이혼 얘기 꺼냈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나도 너희 시애비랑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얼굴 붉히면서 막말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서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 너희가 아직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그래.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각자 인생 살아가게 된다. 무늬만 부부인 거고 늙으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붙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애들 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들한테 대충 들었다만 사돈댁 옥상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었다며?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 아들은 해결해주지 못했고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 진행했다고 난리친 거라던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정도였던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딱 튀어오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날에 너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게 생겼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후딱 달려와라.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저희 엄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두 분 여행하실 때 뒤에서 수발만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제 시간 가질 테니 그이랑 두 분이서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간 여행을 다닐 때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거리들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들을 시키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그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먼저 끊어 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은 가지 않고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온갖 막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한 발 물러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빨리 튀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기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생활 지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욕까지 먹어야 될 정도인 건가요? 너희들이 싸운 건데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실 시간이면 벌써 거의 다 도착하셨겠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 아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일 시키면 그게 여행이니? 너는 어차피 회사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여행 가는 거 시애미 수발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짐 챙기고 나갈 준비해라. 그러니까 좋게 설명했을 때 움직이면 좀 좋아? 결국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당신이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소? 맨날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해.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도착하면 벌써 저녁 시간 될 것 같다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저를 꼭 부려먹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다가 제가 마지못해 따라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긴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에 제 짐을 실은 뒤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보니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며 시부모님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얼굴을 붉히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벌써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서류 한 장 있을 테니 사인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뺏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짐 챙겨서 내려오겠다더니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는 건 몰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면 바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건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니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어머님은 저를 그냥 가정부 하나 드린 것처럼 막 부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꾹 참고 버텨왔었지만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집에 이혼 서류 올려두었으니 그이한테 사인해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참에 다른 며느리 드리면 되겠네요. 시모는 저에게 분노의 비명을 지르셨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저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지 못한 만큼 저 또한 시부모님께 잘할 필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만 되면 아이들은 저희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가지고 온 짐을 같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니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를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혼 서류는 제가 놓고 온 그대로였고 도장은 아예 찍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니까? 노력해봤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야. 그런데 갑자기 남으로 돌아가면 함께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건데 나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 내 뒤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전부 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이혼만큼은 물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도록 노력할게. 그렇게만 하면 우리 관계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술을 진탕 먹고 깽판을 부렸어? 일만 주야장천하며 가정을 위해 돈만 벌어오고 있었잖아. 나 같은 남자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한테는 부족한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당신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한 적 처음인 거 알지? 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나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주면 다 끝나는 거냐고.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맨날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리면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이혼하려 하니까 내가 그동안 뒤처리 해줬던 걸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 이번에 나 몰래 시댁의 이태리제 가구로 싹 다 바꿔줬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항상 뒤처리를 내가 해주니까 당신한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니 내 전화번호도 가구점에 적어놨었더라. 그래서 버릇이 무섭다는 거야. 15년간 항상 그래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당신 전화번호 밑에 내 전화번호를 적었고 현장에 들어갔는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집안 전체를 싹 다 바꾸기로 했었다며? 집안에 가구들 들여온 지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새 또 바꾸길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자기 집안 일이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정작 우리 엄마 집 옥상에 방수 처리 공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돈 아깝다고 해주지도 않았잖아. 견적만 알아봐 주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혼 생각 변함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도록 할게. 내가 벌은 돈으로 해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당신은 우리 집안에 가구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큰 소리야? 꼬우면 너도 이태리 가구로 싹 바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원래 나는 남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해. 그리고 어차피 집도 허름해서 곧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졌는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써야 돼? 그냥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데 너는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방수 처리밖에 못 해주지? 내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애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내 성격 하나도 안 닮은 애들 내가 끼고 살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럴 바엔 그냥 네가 키워라. 최대한 빨리 이혼해 줄 테니까 서로 정리할 거 깔끔하게 끝낸 다음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는 나랑 이혼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잘 먹고 잘들 살아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진 다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엄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국 부부가 아닌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순간은 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래도 서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세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듯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꽤 괜찮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보면서 시댁집안과 남편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터라 그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였고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살고 계셨던 집이 워낙 허름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에는 공간 또한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위자료와 그리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합해서 대출을 조금 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은 만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 집에 갑자기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이제 더는 볼 일 없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예, 큰일 났다. 내 아들이 그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번에 출줄이 터져나와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하필이면 엄청 큰 대형 공사권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지 뭐냐. 문제가 터진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내가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더는 없어서 너한테까지 찾아왔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15년간 함께 온 정이 있는데 위기에 처한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놈이 글쎄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동안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로 부실 공사를 했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터져 나왔는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소송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15년간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업체가 피해를 받겠니? 네가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준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그이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살 전원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라고? 그건 내 아들이 너한테 위자료로 준 돈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라도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다 내 아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면 어쩌니? 그건 그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저는 제 아이들과 저희 엄마를 부양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함부로 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몬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제 앞에서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나오자 결국 시몬은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15년간 건설 현장 및 의뢰받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을 했던 품질과 다른 제품으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겨먹고 있었는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고 남편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현재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15년간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걷어들였으니 어쩌겠어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돈이 많다고 자기 집안에만 펑펑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낸 꼴이 되었네요.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엄마와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0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몇 번을 되물어 봤지만 입에 지퍼를 채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모습에 화만 치밀어 오르네요. 이 나이 먹고 무엇을 해볼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울증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모임 활동도 해보고 등산을 하면 좋다고 해서 몇 번 해봤지만 이건 뭐 산을 오르러 가는 건지 술을 퍼먹으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생각한 상식 밖의 광경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여행을 하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저를 설레게 만들 정도로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운전하고 있던 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얘기한 뒤 바닷가를 바라본 상태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캠핑카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던 도중 차량의 주인이 구경하고 있던 저를 보며 관심을 가졌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면서 점점 더 캠핑카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데 아직 면허증도 없잖아요. 저건 내가 가진 면허증으로도 안 돼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야 끌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시험 보시려고요? 캠핑카 사서 혼자 돌아다니실 수 있겠어요? 일단 너 주말에 쉬면 같이 다니면 되지. 그리고 면허증 따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기에도 자유롭고
모든 걸 캠핑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행을 떠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 같아 캠핑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조만간 캠핑카 판매하는 곳에 가서 직접 상담받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지? 딸은 제가 내린 결심에 놀란 것 같았어요. 캠핑카를 구매하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상상을 하니 너무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쉬고 싶을 때 정차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생활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여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떠나야 한다는 자체가 사고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옆자리에만 타고 있었고, 살면서 운전을 해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뭐든지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후회는 없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전날에 알아본 캠핑카 전시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에서 캠핑카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출고가 가능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 취득을 위해 부푼 기대의 꿈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 등록한 뒤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외우는 것뿐이었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 코스 주행 연습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방향을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 처음 타보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강사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긴장되는 마음을 긴 호흡으로 가라앉힌 뒤 가르쳐 주시는 걸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코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잘할 수 있냐는 강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자리를 바꾼 뒤 처음 잡아보는 운전대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캠핑카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죠. 그래도 친절한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알아가며 배워가는데, 처음인데 잘하는 거라며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하겠다고 어린아이 달래는 것 마냥 긴장하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강사에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나 지금 교육 중이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오늘 저녁에 보자고? 회식 있는데 상황 좀 보고. 운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전화 끊어야 돼. 내가 강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가 봐. 나는 뭐 나이 먹은 사람 옆에 타서 같이 하고 싶겠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한 번 말하면 이해하고 바로바로 행동하는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괜히 사고 나면 내가 다 변상해야 되잖아. 가뜩이나 월급도 적어 죽겠는데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어. 에이, 시동만 10번 넘게 꺼졌네. 다른 일 알아보든지 해야 되겠어. 이러다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래도 출발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클러치 떼보세요. 확 떼지 말고 천천히 떼라고요. 도저히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었고, 저를 보며 내리라고 하길래 내렸더니 조수석에 다시 올라타라는 말에 강사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차가 덜덜 떨리더니 출발하는 걸 보여줬고,
다시 한번 유심히 확인한 뒤에 강사의 지시대로 천천히 클러치를 떼니 꺼질 것처럼 덜덜거렸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출발은 했는데 문제는 언덕을 올라가질 못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동시에 조작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익숙지가 않아서 언덕에서 계속 시동이 꺼지게 되었고 결국 처음에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던 강사는 어디 가고 짜증 섞인 얼굴과 말투로 저를 보며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강사 일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 저보고 캠핑카 운전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언덕 하나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는 늦게 밟아 뒤로 밀려서 사고 날 뻔하고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운전 때려치우세요. 이래가지고 캠핑을 하신다고요? 그냥 펜션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생활하세요. 이렇게 배워서 겨우 캠핑 떠나봤자 얼마 뒤 황천길 가게 생겼네요. 뭐라고요?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쪽은 처음부터 운전 잘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지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쪽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그쪽은 부모 없어요? 자기 엄마라도 이런 식으로 화냈을까요? 저도 돈 주고 배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강사의 태도와 말투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으로 볼 때 저에게 막대하는 게 심한 것 같아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네요. 사람들 능력이 다 틀린 거고 더딜 수도 있는 걸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강사와 한바탕 싸운 뒤로 캠핑카를 운전하고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도착해서 혼자 화를 삭히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자 딸에게 전화가 왔고 예비 사위가 저녁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길래 기분도 좋지 않아 머리 좀 식힐 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네요. 결혼식을 앞둔 우리 딸과 예비 사위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얘기를 하자 듣고 있던 사위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딸도 강사가 잘못했다며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건데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흥분하며 저보다 더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느 정도 속에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자 겨우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라앉았던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상하지 못한 강사에게 온 전화에 술까지 먹은 상태라 막말을 하게 되었네요. 죄송하다고요? 이제 와서? 괜히 잘리는 게 겁나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사과한들 제가 받아줄 것 같아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 당장 전액 환불해주세요. 그쪽 같은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니 운전면허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싸잡아 욕먹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평생 강사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 내일 당장 수강료 환불해. 알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 근래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바람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원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요. 그날따라 유독 심했던 것 같네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그쪽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강습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진땀 빼고 있는 강사에게 저 또한 불만이었던 걸 전부 털어놓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던 딸과 사이는 면허 시험장에 같이 가주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며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며 앞으로 몇 달 뒤에 있을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바쁘게 움직이며 조금의 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위와 통화하면서 결혼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꽤 많이 먹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함께 술을 먹었던 딸에게 출근 전 해장국 끓여 먹인 뒤 저도 아침을 먹고 면허 시험장에 갈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시험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에게 막대한 강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빌며 수강료 환불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길래 이런 사람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제일 높은 사람 불러달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어떤 꼬마 아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자 자기 오빠 건드리지 말라며 화가 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당황해서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강사는 30대가 넘어 보이는데 꼬마는 기껏해야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자가 강사와 꼬마의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서 용서해주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총각 강사의 삶이 참 안타까웠네요. 저 꼬마랑 총각이 저기 위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꼬마의 부모 둘 다 바람나서 이곳에다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잘 보살펴줄 수가 없어서 앞집에 살고 있는 저 총각에게 부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꼬마가 저 총각 강사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고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면허 시험장에 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강사가 벌고 있는 월급으로 할머니랑 꼬마 먹여 살리고 있네요. 제가 알기론 저 강사분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이해 좀 해주시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운전을 못하셨으면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용서를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강사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의 변화도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제가 차에 타기만 하면 뒤따라와 조용히 앉아 있었네요. 다른 강사분들이 다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고집 부리면서 제가 차를 타기만 하면 뒷좌석에 앉았고 강사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지켜보며 저를 경계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할머니와 꼬마까지 보살펴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면허 시험장을 갈 때마다 꼬마와 총각 강사가 신경이 쓰여 먹을 거나 도시락 같은 거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몇 마디 하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졌고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번을 더 동승해서 배운 끝에 코스 주행을 혼자서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는 제한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었고 강사가 알려준 노하우로 시험을 본 끝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필기 시험도 통과했고 마지막 도로주행만 남은 상태였어요. 엄마,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도로주행만 남은 거야? 도로주행은 정말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도 그 강사가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면허 취득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진서방은 언제쯤 도착하니?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나 봐. 생각보다 좀 늦네. 거의 도착했대요. 지금 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막혀서 힘든가 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진서방이 거의 도착했다는 말에 딸과 밖에서 기다리니 벌써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길래 서둘러 올라탔어요. 식당 문이 10시면 문을 닫는데 8시에 도착한 진서방은 서둘러 예약한 음식점으로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들 사이로 이리저리 위태롭게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운전을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이후부터 안전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거의 도착하던 그때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고 예비 사이로 들어온 진서방의 처음 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여기 땅이 전부 너희들 땅이야? 보자 하니까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그냥 넘어가자. 우리 식당 시간 없잖아. 이러다가 도착도 못할 것 같아. 뒤에 엄마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저 사람이 분명 갑자기 끼어들면서 자칫하다가 큰일 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서둘러 식당에 들어가자. 이러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지도 모르겠네. 진서방, 그만 열내고 넘어가자고. 잠시만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사위는 예약한 식당보다 운전을 이상하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흥분을 하며 결국 앞질러 가던 사람들을 막으려 속도를 내려 하길래 예비 사위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네요. 차 안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와 결혼을 해야 할 딸과 제가 있는데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돌발 행동을 하려는 모습이 안 좋게 다가와 오히려 사위에게 화를 내자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은 사위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었고 자신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위의 성격을 보게 되니 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둘러앉아 겨우 식사를 끝낸 뒤 잠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뒤 집에 들어가 딸과 대화를 하는데 사위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단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듣고 있던 저 또한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딸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성격 탓에 걱정이라며 자기가 잘 선택한 건지 최근에는 헷갈린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 전이니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보면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고 저희 딸이 아직까지 진서방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도로주행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로주행만 끝이 나면 그토록 바라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제 꿈인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를 하게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점점 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도로주행 시험을 하게 되었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주행하다 보니 어느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출발을 하려는데 너무 떨렸는지 시동이 꺼져 버렸고 그 사이 뒤에서 빵빵거리며 빨리 출발하라고 다그치자 멘탈이 무너졌는지 출발을 하지 못한 채 시동을 계속 꺼트렸어요.
강사는 저를 보며 괜찮으니 침착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강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강사 옆으로 다가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빨리 출발 안 했다고 화를 내더니 강사 또한 처음에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바람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하던 대로 비상 깜빡이를 틀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를 막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고 기다란 새 파이프 같은 걸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무작정 차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차 유리는 사방으로 튀면서 깨지더니 파편들이 얼굴과 팔에 박히고 무섭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비명을 지르자 강사는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고 저에게 망치를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말하더니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미 창문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로 강사에게 마구 휘두르며 난리를 쳤어요. 강사는 저를 보호해 주려고 시트를 젖힌 상태로 그 위에서 휘두르는 파이프를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강사도 망치로 저항하려 휘둘렀지만 길이가 짧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를 보호해주던 강사가 힘없이 쓰러졌고 파이프를 휘두르던 사람은 쓰러진 강사를 보더니 다급히 도망을 쳤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던 도중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이미 출동했었는지 차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갔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강사를 불러봤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아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잡히게 된 범죄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경찰서로 신원을 확인하려 들어간 순간 얼굴을 보자마자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였고 예비 사위 또한 저를 보더니 경악을 하며 제가 운전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황당했고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놈에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소리쳤네요.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한 딸은 얼굴과 팔에 난 상처를 보곤 눈이 뒤집혀 경찰서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그놈은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총각이었던 강사는 저를 보호해주려다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서로 안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매일 강사 옆에 있던 꼬마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감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뒤 안 보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은 정말 운전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한숨만 나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꼬마가 너무 불쌍해 저희 집에서 현재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도로 주행까지 끝내고 면허를 따야 하지만 그때 이후로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화가 나고 징역을 살고 있는 사이였던 그놈을 용서해 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평생을 그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로 파원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전부 받을 수 있었지만 예비 사돈들은 저와 딸에게 정중히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네요.
오로지 자기 아들이 구속됐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입니다. 부모가 저러니 자식까지 저런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꼭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